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는데 12월 둘째 주 역사 속의 사건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장조림 할 건데 닭가슴살로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전국을 꽁꽁 얼렸던 강추위는 누그러졌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주 후반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10도 안팎으로 바깥 활동하기에는 수월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확실히 공기가 좀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지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밤사이 살얼음이 낀 곳도 있어서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충청 이남 지역은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0.6도, 대전은 영하 1.6도, 부산은 4.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7도, 대구는 11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되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늦은 밤부터는 호남 서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겠고요. 영동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월급쟁이 평균 연봉 네. 5% 올랐다. 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 집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5% 올랐는데 일단은 저 경제활동 인구 전체에서 이게 귀속 근로소득을 신청한 사람들이 1996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천만 명 가까이가 네. 급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2.4%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신고를 한 분들이 그럼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가 이건데 직장인들이 지난해 연평균 번 돈이 평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1인 평균 4,024만 원인데 4천만 원을 돌파한 게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만 해도 이게 3천만 원대였거든요. 3,828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네. 이런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꽤 납니다. 오. 차이가 있습니다. 한 1,300만 원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상위 지역과 네. 하위 지역을 보니까 1,301만 원이 딱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럼 어느 지역이 가장 고소득인가? 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이지. 땡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종이에요, 세종. 세종이에요. 공무원 도시 세종이 4,700만 원을 넘겨서 1위 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이 두 번째인데 4,600만 원대. 오. 서울 아래는 어딘가? 울산 다음이 경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하위, 소득이 좀 낮은 네. 쪽.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네 곳, 세종, 서울, 울산, 경기 외에는 다 4천만 원을 넘지 못했어요. 13개 지자체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낮은 지역이 안타깝게 제주입니다. 제주는 3,400만 원대. 그래요? 예. 그리고 예. 그 외에 뭐 강원, 그리고 전북 이런 쪽이 이제 높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주하고 세종을 비교하니까 1,301만 원의 소득 차이가 있더라. 지역별로 양극화가 존재한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또 1인당 평균 급여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게 있죠. 그렇다면 억대 연봉자는 얼마나 될까?
역대 연봉자가 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들을 한 약 2천만 명으로 예. 봤으니까 이 중에 100만 명 정도가 1억 이상의 고소득자다. 네. 그럼 이제 한 5% 정도가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연봉 1억 넘는 분들도 전년 대비로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112만 명이 신고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지지난 해에는 91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2% 정도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전체 소득이 늘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상위 소득자들이 이걸 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소득자들은 좀 빠르게 소득이 늘었고 하위 소득자들은 좀 완만하게 혹은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것도 좀 위아래 격차를 보면 양극화는 좀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고소득자가 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통계 수치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재미있는 요소도 있어요. 네. 두 우리- 분은 어느 정도 몇 %에 속할까 막 궁금한데 글쎄, 저희도 한번 저희는 생각해 봤는데 저희는 일용직 네. 노동자라 일단 안정적이지가 않네요. 예, 들쑥날쑥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도 이제 5%인데요. 고령 운전자 차 보험료 5% 할인받는 법. 오. 꿀팁이죠. 예. 자, 이게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거기 때문에 아주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을 좀 써보시면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서 금융 꿀팁을 여러 가지를 공개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차량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이게 연간 꽤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라면 참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실 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방법이 좀 궁금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로교통공단이 있고요. 여기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네. 그 고령자 분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그냥 보험료 할인돼요. 이수했다는 증빙을 하셔야죠. 네. 그럼 이게 한 3.6%에서 5%까지 할인된다고 하니까 연간 보험료의 한 5%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방법 외에도 원격 교육을 이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 교육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 인지 능력 자가 진단 이것의 결과를 이제 원격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만 등급이 수료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 등급까지 이수하시고 이것을 제출하시면 이것도 이제 차량 보험료 할인이 되고요. 또 서민 나눔 특약 제도라는 게 있다. 근데 이제 서민 나눔 특약 제도는 일단은 좀 저소득층 네. 또 뭐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제가 좀 이런 처지입니다라는 것을 또 신고하시면 이 부분도 거의 한 8%까지 네. 3.5에서 8%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제도들이 있다. 이거는 꼭 쓰셔야 되겠죠. 예.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잘 알아야 맞습니다. 이런 혜택을 또 그럼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외에도 다른 보험 할인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요즘에 집집마다 좀 이제 세대별로 갈등이 있는 게 주택연금이에요. 예. 어르신들은 나 죽을 때까지 다 쓰고 네, 이 집 나라에 보내고 갈 거다. 네. 자녀들은 들지 마세요. 상속받아야 돼요. 뭐 네. 이런 건데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요. 네. 주택연금 가입 사실을 가지고 공사를 통해서 치매보험을 들면 10%까지 할인이 돼요. 아, 그래요? 보험료 10%면은 뭐 연 얼마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제도 꿀팁들인데 주택연금 가입자들이시라면은 이왕 치매보험 요즘 많이 네.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공사를 통해서 나 주택연금 가입자요 하고 가입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요런 정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챙기셔서 꼭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자, 이 금은방 털이범을 잡고 보니 집회 위조범. 아, 그래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평택에서 네. 새벽에 금은방이 털렸어요. 네. 이게 5일 새벽 4시 반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CCTV도 많고. 네. 그래서 불과 다음 날 6일 저녁에 평택에서 털었는데 부산에서 검거가 돼요. 그래서 20대 2명이에요. 간 큰 이 금은방 털이범 20대 2명인데
잡고 나서 보니 여죄가 나오는데 네. 여죄가 지금 더 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단순히 경찰은 금은방 터리범이라고 네. 생각을 네네네. 하고 수사에 나섰을 텐데 이들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던 네.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거했죠. 네. 그럼 이들이 이제 범행에 뭐 이제 쓴 차량이라든가 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수색을 하는데 이 20대 2명의 차량에서 돈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5만 원 다발이 예. 무려 1억 6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턴 금은방에서 턴 거는요, 귀금속이 한 5천만 원어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털었나? 죄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목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지폐 보시면 홀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위조 지폐 방지하기 위한 D형 홀로그램이 뭔가 좀 조악하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모두 위조 지폐였던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궁이 들어가죠. 예. 결국 실토한 게 뭐냐면 저희가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이들의 이제 은신처를 털어보니까요. A4 용지 하나에 네. 4장의 5만 원권이 찍혔는데 자르지도 않은 게 2,000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라서 쓰면 이게 위조 지폐를 굳이 감식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여차 쓰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차에서 1억 6천 나왔고 은신처에서 3억 8천 나왔습니다. 합치니까 5억이 넘는 위조 지폐를 만들었더라. 사무 복합기하고 노트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다른 실제 지폐 8장을 합성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것이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니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닌 모양이죠. 네네네. 네, 홀로그램 그러니까 요즘에 오. 컬러 프린터가 너무 좋아졌고요. 참. 근데 이제 홀로그램이 있는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종이 재질이 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전문가는 바로 아는데 비전문가는 대략 크기도 음. 같고 인쇄가 정교하면 5만 원짜리는 하기 쉽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뭐 신고해도 잡히긴 하겠지만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통되진 않았으니 네. 다행이라고 합니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 큰 돈 쓸 때 거기다 섞어가지고 하나 둘 셋. 모를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오. 많이 쓰죠. 네. 그렇게 네. 많이 쓰고 돌다가 나중에 식별이 되면 네. 이게 참 위조 지폐범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게. 이번의 경우는 참 다행인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 놓고 또 금은방을 굳이 털었는지 어쨌든 뭐 20대 네. 간큰 범인들이 많은 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게 유통이 됐는지 아니면은 더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이렇게 쉽다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러한 유사 범죄를 네.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더 있을 수 있어서 그러게. 한 번쯤은 위조 지폐에 대한 우리 사회에 네. 좀 환기가 있어야 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던데 이제 네. 점점 추워질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건강 관리 더 잘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날 추워지면 첫 번째로 가장 고민이 네. 피부거든요. 히터도 틀고 날도 건조해지다 보니까 피부가 메마르진 않을까 그 걱정 가장 많이 하고요. 또 면역력 떨어질까 봐, 네. 감기 걸릴까 봐도 걱정합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제철 음식 제대로 먹어주는 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린 또 철철이 또 과일들이 또 영양이 듬뿍 담긴 제철 과일들이 있어서 좋잖아요. 네. 예, 자 겨울철 건강 과일 지금 공개합니다. 와, 통영 바다 너무 이쁘다.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보물에 찾아온 곳 통영. 아, 여기 어디에 도대체 보물이 있다는 거죠? 잠깐만. 저쪽에 지금 아버님들이 이렇게 우르르 가시거든요. 걸음걸이에서부터 느껴지는 비장함.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죠? 잠시만요. 잠깐. 도대체 지금 다들 어딜 그렇게 가시길래 이렇게 좀 비장하게 가세요? 우리 집 어른을 귀중한 거 따라가요. 귀중한 거 따러 간다고요? 네. 귀중한 거 뭐? 저기. 예. 혹시 제가 찾던 이 통영의 보물? 아라리 탐스럽게 매달린 통영의 보물.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키위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주렁주렁 열렸네요 지금. 올해 풍년입니다. 아 진짜요? 어머 너무 좋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네. 여기 특이하게 어머님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다 아버님들만 계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통영은 지금 굴 나오는 절이라서 어머님들이 다 굴 까러 가세요. 키위 수확할 때는 보통 남자분들만 와갖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 그렇구나. 통영은 이제 해풍 맞고 가다 보니까 당도가 굉장히 높고 비타민C가 높고 그래서 몸 건강하죠. 여기 지금 무슨 키위예요? 그게 그린 키위예요. 그린 키위. 네. 와. 국내에서 나오는 건 그린도 있고 네. 골드도 있고 레드도 있어요. 오. 이거는 그냥 잡고 네. 옆으로 이렇게 탁 하면 바로 옆으로 떨어져. 또. 오, 쉽네. 옆으로 또, 네. 야, 여기 진짜 딸 거 천지네. 오늘 이거 제가 딴 거는 제가 다 가져가는 겁니까? 네. 해양성 기후의 남해안 일대에서 국산 키위 재배가 활발한데요. 여기서 잠깐 숫자로 알아보는 키위 퀴즈 나갑니다. 키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숫자 13이랑 관련 있습니다. 13 전혀 키위를 당도. 당도 13 브릭스. 네. 맞죠? 네. 갓 수확했을 때는 네. 6에서 7브릭스 정도 나오고 이게 숙성이 완전히 돼서 딱 먹기 좋을 때가 13브릭스 이상 나옵니다. 후숙을 거치면 맛이 확 살아나는 키위. 옆에서 힌트를 주시긴 했지만은 맞추셨으니까 맛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정말요? 네. 오, 저 이거 지금 오, 네. 어머 색깔 봐, 색깔 너무 이쁘다. 오.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요. 네. 와, 네. 씨 씹을 때마다 나오는 요 톡톡 터지는 새콤함. 네. 너무 상큼해, 너무 좋아요. 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숫자는 38. 38. 네. 키위를 후숙하는 온도? 땡.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키위를 재배하기 시작한 지 38년째? 땡. 몰라요? 몰라, 다 모르신대. 38은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당 지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식품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혈당지수 GI가 키위는 38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GI가 55 이하인 식품을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천천히 소화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영양 만점 키위를 농가의 손맛으로 맛볼 차례입니다. 어머님 계시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한다고. 굴하고 키 무침을 내가 맛있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철인 통영굴을 이용해 키위 굴무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각종 채소를 썰어 준비합니다. 굴이 엄청 실하고 좋죠. 굴도 지금 철이죠. 네. 그리고 초고추장 양념에 무치기만 하면 되니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죠. 다 된 거예요? 예, 다 됐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야말로 이 제철 음식들의 천상의 맛. 굴이 좀 고소하잖아요. 네. 굴에 굉장히 시원하고 이 고소한 맛이라 키위가 또 새콤달콤한 요 맛이 있으니까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고 굴의 비린 맛을 키위가 확 집어주니까 입맛이 아주 그냥 더 살아나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이것도 한 맛 보세요. 마셔보세요. 이거 키위 주스 아닌가? 한번 네. 마셔볼게요. 너무 맛있다. 키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상추랑 같이 궁합이 잘 맞아서 상추랑 같이 주스 가른 겁니다. 아, 상추가 들어갔어요? 예? 아, 어쩐지 처음 마실 때 뭔가 이 은은한 향이 좀 있어가지고 키위의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이 상추 본연의 이 푸릇푸릇한 이 쌉싸름한 맛과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더해지니까 맛이 풍미가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키위와 상추에 키위청을 넣고 갈기만 하면 뚝딱 완성. 키위와 상추는 영양 궁합도 좋다고 하니 따라해보면 좋겠죠.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유혹하는 국산 키위. 키위의 매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위로 전천후 관리 중이라는 황인의 주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이들 지금 유치원이랑 학교 보내고 집 정리 중이었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지금 42살이에요. 42살이요? 네. 3번의 출산을 겪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데요. 20대 때처럼 똑같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10년, 아니 20년은 젊어지는 황인의 주부의 루틴. 핵심은 키위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는 키위로 간단히 먹는데요. 아침에는 보통 키위만 드시나요? 네, 제가 좀 아침은 가볍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키위를 먹으면 좀 상큼 달콤해서 활력이 더 돋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입이 심심할 때는 간식 대신 에어프라이기로 만든 키위칩을 섭취합니다. 키위의 비타민C는 오렌지의 2배, 또 비타민E는 사과의 6배를 자랑합니다. 키위 하나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자주 피로하거나 지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피부 관리 역시 키위로 합니다. 키위에 밀가루, 꿀을 넣고 믹서로 갈기만 하면 손쉽게 천연팩을 만들 수 있는데요. 키위팩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줘 여배우도 애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10년은 더 젊게 보이는 저만의 키위 루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할게요. 건강한 겨울나기. 영양덩어리 국산 키위로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키위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이게 다 수입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뉴질랜드에 키위라는 새를 닮아서 키위라는 이름이 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해에서 저렇게 재배가 되고 있었네요. 네, 저는 네. 키위 하면 그 초록색만 떠올렸는데 골드 키위, 레드 키위 종류도 진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골드 키위가 더 달아요. 저도 먹어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요게 그린 키위. 네, 그린 키위고. 예. 오. 요거는 저도 좀 생소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보시면 약간 붉은 빛이 나는 이게 레드 키위라는 거잖아요. 역시 골드 키위가 당도가 높고요. 와. 그리고 그린 키위는 뭐 껍질이 매끈한 것도 네. 있어서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 이게 종류가 24종류가 있대요. 네, 제가 지금 먹어본 레드 키위는 무화과랑 접목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네. 진짜 달고 맛있어요. 아, 그새 틀렸네. 25종이라네. 예. 아, 맛있어요. 네. 요거는 궁금하네. 이거 잘 못 먹었던 거라. 그게 이제 무화과랑 접목한 레드 키위인데 달죠. 이거 맛있다. 흔히들 키위는 약간 좀 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은 키위가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러게 말해요. 영양 듬뿍 키위 알아봤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개그맨 정청귤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청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 역사 속의 사건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몇 년 언제로 갈까요? 꽤 들어가는데 918년 음력 11월 15일입니다. 고려 시대인가요? 네, 1000년도 더 갔죠. 918년이 고려가 건국된 해입니다. 저 918년부터 멸망하는 1392년까지 474년 동안 매년 11월 15일에 빠지지 않고 있었던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제 12월이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축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즐거운 이야기가 될 텐데 고려시대에는 이 거의 500년 동안 11월 15일 날 팔관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관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불교 행사 아닙니까? 예, 불교 행사도 가미돼 있죠. 네. 팔관회를 알면 고려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만큼 고려를 대표하는 정말 큰 축제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불교 신자들이 8가지 계율을 지키는 날로 시작이 되는데 신라 진흥왕 때, 그 유명한 진흥왕 때 전사한 장수들을 기리는 마치 현충일 같은 행사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명산대천, 또 천지신명, 그리고 고려 왕실의 조상이죠.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로 바뀝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모두가 나와서 축제를 즐긴 거예요. 이러면서 고려 최대의 축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여기에 이제 왕이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축제까지 참여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들이 거기에 다 나오고요. 개경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다 쏟아져 나와서 밤새도록 음주, 가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이런 일을 계속한 거예요. 자, 이 원래 우리 조상들이 음주 가무에 강하잖아요. 네.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 보면 중국 사람들이 부여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도 다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노래가 가득 찼다. 우리 이렇게 흥이 아주 좋은 이런 민족이죠. 아, 이래서 BTS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월드컵 응원도 우리가 제일 흥이 있게 하잖아요. 네. 그 전통이 있는데 이게 고려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신분 구별 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나와서 2박 3일 동안 이 축제를 즐겨요. 아마 고려시대 젊은 남녀들은 이 날을 학수고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울리니까. 네, 여기에 축제니까요. 나오면 네. 네, 좋은 일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라는 말이 있어요. 남녀가 서로 즐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야, 아니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말도 걸고 술도 마시자 하고, 야, 이 젊은 남녀들은 이거 사흘 동안 아주 그냥 연애의 장이었겠어요, 그냥. 네, 그렇죠. 맞습니다. 불꽃 튀는 밤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신분의 격차 없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날, 외국 사신들도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행사는 외국에도 알려져서 외국 상인들이 이때 고려 가면은 대목이야 소문이 나죠. 네. 그리고 또 외국의 사신들도 이때 가면은 고려에서 아주 멋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서 사신도 이때 파견이 돼요. 말하자면 이때가 고려에서 외국 물건을 살 수 있는 엑스포 같은 이런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외국인도 있는 이런 자리에 국왕이 황새옷, 이게 황제가 입는 옷이거든요. 이걸 입고 짠 등장을 해요. 그러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 왕을 향해서 만세삼창을 부르는데 만세삼창이라는 게 황제에게만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려가 황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귀한 물건들도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고려 황제의 위신도 그 사람들 앞에 세울 수도 있고. 야, 이거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제네요. 고려엔 이런 전국적인 축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조금 점잖은 축제인데 연등회라는 거죠. 연등회. 연등을 다는 건데 예. 지금은 네네. 초파일날 연등을 달지만 고려시대에는 초파일에도 달고 해마다 1월 15일 또는 2월 15일에 전국적인 연등 행사를 했어요. 이날 개경 시내에만 수만 개의 연등이 달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장관이었을지 짐작이 되죠. 자, 여기에도 국왕이 나와서 백성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고려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왕의 얼굴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직접 보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서 할 수 있는 뭐냐면 정치적인 소통의 장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와, 왕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었다. 네. 굉장한데요. 네, 재밌는 일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려 충렬왕 때입니다. 이게 몽골과 전쟁이 끝나고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끝인데 박유라고 하는 관리가 왕한테 이런 제의를 해요. 우리가 일부 다처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고려가 원래는 일부 일처제였거든요. 네. 이 박유의 주장의 근거는 이거예요. 전쟁으로 남자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다처를 해야 짝이 맞습니다. 또 몽골 군인들이 고려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처제를 해서 고려 여자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건 고려의 여성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기록 한번 철규 씨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부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연등의 날 저녁에 박유가 임금을 모시고 지나가는데 어떤 한 노파가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철을 열어두자고 청한 자가 저 피려먹을 노인네란다 라고 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해서 시장길에 붉은 손가락이 한 무더기가 되었다. 그렇죠. 고려 여성들의 주장이 왕에게 직접 전달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철규 씨가 읽은 대목 다음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네. 당시 재상 중에 부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 논의를 당장 그만두게 해서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역시 고려 여성들 세죠. 그러네요. 셌나 봐요. 고려 여성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도 세요. 뭐 고구려 때보다 계속 왔을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네. 아니 지금 팔관해나 연등해로 본 고려의 모습은 활기가 있네요. 그리고 언로도 열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활발하고 자유스럽고 네. 개방적이고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월 둘째 주 역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언제로 갈까요?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네. 세 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 어떤 전쟁이라고 알고 계세요? 핵전 우리는 같은 거 아니에요? 1차, 2차전을 그렇죠. 겪었으니까 2차 세계대전? 그건가? 그렇죠. 2차 세계대전. 핵전쟁은 아직 겪지 않았고 아, 그래요? 네, 우주전쟁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 대전을 종식시키면서 핵이 터졌으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 버전이 태평양 전쟁인데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 1941년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끔찍한 인명피해를 낳았던 사건, 자,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8년에 일본이 메이주 유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 침략 전쟁을 시작해요. 1894년에 있었던 청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1931년 만주 침략, 1937년 중일 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까지 50년 동안 일본이 전쟁 국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중국에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미국, 영국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이 돼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전에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일본이 거기 뛰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1937년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세 나라가 협정을 맺고 우리 한편이 됩시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자, 유럽에서 독일, 이탈리아가 전쟁을 할 때 일본은 동남아시아, 태평양에서 전쟁을 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점령하고 필리핀 점령하고 자, 이렇게 해서 세력을 넓혀가는데 이것을 미국이 이제 막고 나선 거예요. 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1941년 2월 달에 진주만에 미군 기지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자,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 전쟁이 안 될 텐데 함대가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네, 비행기도 안 뜨고. 네. 함대, 비행기 다 안 되죠. 뜨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죠. 미국은 일본이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물자도 전부 수출을 금지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일본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본은 아주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미국과의 전면전이었어요.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일본의 가고시마만이 진주만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요. 무기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몰랐다기보다는 설마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까 이런 생각을 설마 우리를 하고 미국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1941년 12월 7일 일요일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을 시작합니다. 항공모함 6척이 동원이 되고 여기에 함재기라고 하죠. 비행기 300대가 실려서 가요. 자, 그래서 1차로 180대가 폭격을 하고 2차로 170대가 350대였군요. 폭격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진주만을 공격할 때 그 모습이 정말 하늘을 가득 메웠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대규모의 공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가 그 무방비 상태로 쉬고 있을 때였잖아요. 네.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 날 공습을 해서 진주만이 불바다가 됩니다. 미국 항공기 300대가 파손되고요. 함선 20척이
침몰하거나 손상을 입고 전사가 2,300명, 부상 1,100명. 일요일 새벽에 쉬고 있다가 정말 날벼락을 맞은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저 때는 공습으로 미국이 피해가 컸지만 저걸 가지고 우리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후폭풍이 엄청 났었죠. 네, 맞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참전국도 아닌 미국을 갑자기 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잠자는 거인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게다가 이 공격이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정말 비신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요. 이 선전포고문이 공습이 시작되고 1시간 뒤에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미 공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더 열받는 거예요. 공격하고 선전포고는 정말 치사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여론이 갑자기 참전 쪽으로 기울어요. 그 전까지는 참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거든요. 1차 세계대전의 그 피해 때문에 그랬는데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진주만을 기억하자 이런 표어가 막 나오고 미국도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942년에 반격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항공모함을 전부 파괴하는 데 성공하고 그러면서 바다는 완전히 미국 것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 동남아시아를 일본으로부터 전부 빼앗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진주만 습격은 전투에선 이겼지만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19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났는데 일본은 그때까지도 항복하고 있지 않다가 2번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다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참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담하죠. 네.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참담합니다. 오늘의 역사에서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몇 년도 며칠로 갈까요? 비교적 가깝습니다. 1968년 12월 5일이네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월 5일 뭔가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외우다가 꼭 1968년 12월 5일 이렇게 끝낸 것이 있었어요. 바로 1968년 12월 5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 날입니다. 저거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네, 혹시 우리는 기억나세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번역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가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이거예요. 역사의 상징인가요? 여기 대본이 없거든요. 네. 저 국민교육헌장 신동 나셨습니다. 다 저렇게 외웠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달달달 외웠으면 지금도 기억합니까? 맞아요. 지금도 50대 이상 분들은 이거 기억하실 거요. 이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이걸 발표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무려 393글자나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필수로 외웠습니다. 저도 그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거 잘 외운다고 신동소리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 암송 경연대회 열리고요. 해마다 12월 5일에는 국민교육헌장 선포일 기념식이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한돌 행사 모습이 지금 남아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진짜 목소리만 바뀌고 똑같이. 그때 얼마나 외웠는데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헌장 제정에 엄청난 공을 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저 제목대로 국민 교육의 방향을 지향하는 제시하는 헌장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대학 교수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아주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초안회의만 해도 3번 했다고 하고 최종 문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런 데 참여하는 교수들을 그 당시에는 어용 교수라고 했어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거죠. 자, 이렇게 공들인
헌장이에요. 이거 한 번 발표하고 끝나질 않습니다. 교과서 맨 앞에 이거 실려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학생 다 외워야 되고 선생님 물론 외워야 되고 네. 공무원들 다 외워야 되고 네. 심지어는 일반 회사원들까지 이걸 다 외우게 했어요. 이것도 군대 가면 다 외워야 돼. 네. 그리고 공식 행사에서는 국민을의 끝에 국민교육헌장 낭독이 꼭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아예 모르는데 그렇죠. 그 당시 네. 분들은 지금 방금 이재용 아나운서처럼 툭 치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잠꼬대로도.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왜 나라가,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가르치냐, 뭐 이런 불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국민교육을 왜 국가에서 주도하느냐. 이게 당연한 문제제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아니, 난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의 가치 행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는 이런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거 있고. 이거 비슷한 게 과거 군국주의 시절 일본에도 있었다. 교육치거라고 하는 이거 모방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을 당한 뒤에도 이게 계속 살아남아 있다가 무려 1994년에 기념행사 폐지되고 네. 그때 이후로 역사의 유물로 이제 남게 된 거죠. 네. 자, 이제 우리 교육도 국가 발전 이거보다 개인의 이익,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저 때는 방송을 하는 이유도 네. 문화 창달과 국민 개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알 권리와 즐길 거리를 충족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달랐을 때입니다. 아, 이거 참 재밌네. 산 증인이 나오시니까. 자, 12월 둘째 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몇 년도로 갈까요? 1975년 12월 10일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비슷한데요. 1975년 12월 10일은 대중가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슬프고 충격적인 날입니다. 바로 아침 이슬, 고래사냥, 왜 불러 이런 당대 히트곡들이 무더기로 방송 금지된 날이에요. 전날까지 방송에서 많이 듣던 노래가 오늘부터는 안 나오고 들으면 안 되는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꽤 많았어요. 그때 금지된 게 꽤 많았고 네. 그때는 그 LP판 만들면 꼭 그 안에 건전가요 하나씩 들어있고 그랬었죠. 네. 이게 가요 금지 파동인데 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10월 유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1975년 이해에 긴급조치 9호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 반대 논의를 금지하는 정말 초헌법적인 그 조치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6월 5일 날 문화공보부에서 공연활동 정화대책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섬뜩한 대책이 발표가 돼요. 명목은 퇴폐풍조를 없애거나 미리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제 금지된 노래들 가운데 퇴폐적인 노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1975년 10월 2일 날 무려 222곡을 금지시켰고 이날 10월 10일 날 6곡을 추가로 금지시킨 겁니다. 아니 근데 아침 이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노래 가사가 긴밤 이게 긴 밤을 왜 지새우냐 이거지. 지새우면 안 됩니다. 잠이 안 오면 지새울 수 아니 그때 있잖아요.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에 왜 긴 밤을 지새워? 이게 왜 금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는 밤새 공부해도 안 되는 시절이에요. 네, 그때는 방송 금지 말고도 사전 심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거 통과 못하면 노래를 맞아요. 발표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침 이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심의도 통과를 했고 1971년에는 건전가요 서울시 문학상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4년 뒤에 금지를 시킨 거예요. 아니, 금지시킨 이유도 밝혀지질 않아요. 그냥 금지시켜요. 그냥 불건전해서, 가사가 불건전해서 방송 부적합. 이게 무슨 얘기인지 누가 알겠어요? 자, 문제가 됐다고 얘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저기서 뭐가 문제? 실현 이런 말 나와서 네, 그런가? 못 찾으시겠죠? 네, 네. 지금까지도 이게 왜 금지가 됐는지 모르고요. 심지어는 이 노래를 부른 양희은 씨도 이유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아유, 금지대 시킨 당사자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이게 그런 아마 거야? 뭐 저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타오르고 그게 왜요? 이런 표현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뭐 그렇다. 아, 이거 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뭐 북한을 연상시킨다 이건데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게 대학가에서는 거의 뭐 민중가요처럼 불려졌고 학생들이 모이면 전부 저 노래 부르고 이랬죠. 네. 못 부르게 크레이지고. 하니까 못 부르게 하니까 더 불렀습니다. 그럼요. 또 이때 송창식 씨는 고래사냥, 왜 불러 그리고 작곡한 불꽃 이런 무려 3곡이 금지곡이 됐는데요. 네. 특히 왜 불러는 1975년 최고의 가요였어요. 철규 씨 왜 불러 아세요? 저희 세대는 왜 불러 하면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그렇구나. 네. 이거거든요. 정말 노래의 세대차가 나죠. 이 왜 불러가 아니고 이 딴 왜 불러가 있어요. 왜 불러? 네, 맞아요. 왜 불러 네. 이거죠. 예, 그 노래를 왜 부르시죠? 네, 정말 이 영화 바보들의 행진 이것도 1975년을 대표하는 영화인데 여기에서 장발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네. 있거든요. 이때 삽입곡이 바로 이 왜 불러였습니다. 그 장면 그 노래 한번 보시죠. 네. 너희들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어? 따라와.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 사는 사람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질 땐 무정하던 왜? 그때 그냥 가는 사람들 머리 길다고 머리를 깎질 않나. 치마 길이가 짧다고 그걸 말도 안 자로 되잖아. 재질 않나. 정말 어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돼요. 말도 안 돼. 근데 또 이 왜 불러 말고 송창식 씨 노래 중에 고래사냥이 있어요. 이것도 바보들의 네. 행진에 나와서 또 문제가 됐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네, 그게 음주 가무의 전통을 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것도 있던. 네, 그거를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것도 네. 바보들의 행진 그 영화 때문입니다. 네. 오. 이 노래도 명곡이에요. 노래 너무 역사 좋아요. 속에 저런 일들이 있었네. 네. 이거 그게 박일종 금지곡- 감독의 그 영화, 네. 그 영화가 참 좋은 일을 한 거죠. 두 노래가 금지곡이 되는 바람에 더 유명해졌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부르지 말라니까 더 부르고. 부르고 싶죠. 오. 네. 자, 역사 속에서 12월 둘째 주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익주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기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네. 소고기 장조림, 돼지고기 장조림, 전복 장조림까지 했잖아요. 오늘은요, 두고 먹는 반찬 장조림 4탄.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가지고 우리 전통의 장이죠. 된장 장조림을 할 예정입니다. 이 된장 장조림은요, 이 겨울철에 드시면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드실 수 있고요. 닭가슴살과 양송이버섯이 조화돼서 굉장히 맛에서 다채로운 그런 맛을 낼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좀 춥잖아요. 네. 이렇게 추울 때는 뜨끈뜨끈한 국밥 생각나시죠? 좋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 닭가슴살 장조림 가지고 저희가 국밥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근데 네. 저는 장조림 하면은 간장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된장으로 뭔가 하니까 이 닭가슴살이 되게 구수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이제 닭가슴살 그러면 굉장히 퍽퍽하다, 네네. 조금 살집이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된장으로 한번 이렇게 장조림을 만들어 드시면 먹으면 먹을수록 구수한 맛 때문에 야 장조림이 또 이런 맛이 있구나 마실 겁니다. 또 다이어트도 될 거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당연히 되죠. 뭐 날씬하신데 무슨 다이어트? 내가 많이 먹어야 돼, 제가. 그러세요. 자, 일단 닭가슴살을 먼저 이제 한번 저희가 손질을 해볼게요. 닭가슴살 네. 보면은요, 이렇게 하얀색 피막이 있어요. 네. 이 피막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렇게 혈관 거 보이시죠? 요거 때문에 핏물이 조금 고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누린내, 잡내가 살짝 나기도 하는데 물론 싱싱하고 금방 구입하신 것에서는 잡내가 많이 없기도 하지요. 근데 요 피막은 좀 질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할 때 살짝 이렇게 떼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 비린 맛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벗겨내는 거네요, 그러면? 약간 잡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네. 살짝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먹다가 이렇게 뱉어낼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깨끗하게 씻은 이 닭가슴살은요, 이렇게 4등분 해서 4등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닭가슴살이 조금 살집이 넉넉하지 못하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2등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닭가슴살은 맨날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네. 먹으면 늘 삶아서만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훈제로 먹는데 네. 이게 이렇게 맞으면 맛있겠네요. 요게요, 은근히 살집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도 네. 요 닭가슴살이 같이 조리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양송이 버섯이거든요. 양송이 버섯의 이 향 때문에 훨씬 네. 더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서 준비하시는데 양송이 버섯은 요거는 그냥 젖은 타올로 이렇게 약간 문지르고 난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안 닦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포가 활짝 피지 않는 걸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요거는 이렇게 딱 2등분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밑에는 좀 잘라줬네요. 요거 기둥은 약간 자르시는 게 좋죠. 네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여기에다 뭘 넣냐 하면 이제 양파가 들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약간 색깔이 나면 좋겠죠. 그래서 빨간색 파프리카나 아니면 홍피망 있으시면 홍피망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청피망 넣으셔도 되는데 어르신들은 닭가슴살에 약간 매콤한 맛을 매콤한 거 더하면 훨씬 좋죠. 더 단맛 나니까 이렇게 청양고추 썰어서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 닭가슴살은 가장 준비하기가 좋은데요. 왜 좋냐 하면 바로 요 쌀뜨물만 준비하시면 돼요. 쌀뜨물을요, 일단 제가 여기다가 3컵 정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끓여놨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걸 왜 끓여놨냐면 여기에다가 된장을 좀 풀어야 되는데 그냥 된장을 풀게 되면 된장이 잘 안 풀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끓고 있을 때에다가 이렇게 채를 하나 건져 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장을 넣으세요. 된장은 한 얼마 정도 넣나요, 선생님? 요거는 한 3큰술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풀어주세요. 그럼 된장 맛이 굉장히 은은하게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겠어요. 그렇죠. 훨씬 더 깔끔하고 네. 예전에는 여기에 약간 뭐 숯이라든지 이런 이물감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네. 쌀뜨물에 된장까지면 굉장히 구수할 것 같아요. 엄청 구수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우리가 준비한 거 넣으시면 돼요. 근데 준비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준비하냐면 이렇게 닭가슴살 준비하시는데요. 닭가슴살은 밑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썰어 놓고 나면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간장 네.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여기에 넣어요. 그래야 훨씬 더 닭가슴살이 연육이 돼서 훨씬 맛있거든요. 네네. 잡내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닭가슴살이 약간 잡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연육이 잘 맛술. 되도록 맛술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20분간만 재워주시면 아주 맛있게 연육이 되거든요. 네.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여기 된장 끓는 물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넣을 때는 마늘이 있는 건 그냥 넣으셔도 괜찮아요. 털어내지 않고 이렇게. 그럼 20분 정도 재우면 이제 그 간들이 닭가슴살 안으로 다 배기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배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분을 끓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분을 끓이게 되면 닭가슴살이 살짝 이렇게 익혀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버섯하고 닭가슴살까지 다 이게 간이 배겼네요, 지금 네, 보니까. 진짜 지금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요 양송이 버섯하고 네. 양송이 버섯하고 어우, 맛있는 근데 향이. 이 향이 정말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굉장히 향이. 이야, 이 향 때문에 좀 그다음에 양파도 미치겠어요.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빨간 파프리카나 아니면 홍피망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의 매콤한 청양고추 넣으시면 되는데 이쪽에도 저희가 청양고추를 좀 익혀서 이렇게 익혀놨거든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끓이면 되는데 요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요? 얼마나 끓이냐 하면 딱 20분 정도만 끓이는데 뚜껑을 덮고 끓게 되면 뚜껑을 덮고 불은 중약불에서 은근하게 20분을 끓이게 되면 이렇게 아주 맛있는 닭가슴살 장조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닭의 형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오, 색깔 배기 뭐가. 맛있죠? 오, 네. 맛있겠죠? 네네. 자, 그랬으면 요거를 한번 제가 찢어볼게요. 네. 닭가슴살은 금방 찢겨요. 바로 이렇게. 요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냥 물로 이게 삶았을 때랑 또 다르게 부드럽게 이렇게 싹 뜯기네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요 살집이요.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정말 연하면서도 부들부들하고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 한번 네. 잡숴보시겠어요? 아, 네네. 아유, 왜 안 맛있겠어요? 요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여기 젓가락 그냥 봐도 있어요? 맛있겠네. 저거는 완전 밥도둑이죠. 네. 저거 하나만 있으면 저는 어때요? 닭가슴살을 혼자만 먹는 이유가 네. 퍽퍽하고 맛이 없었는데 이거는 씹으면 육즙이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간이 나오니까. 맞아요. 육즙이 나와요. 네. 닭가슴살에서 된장에 이렇게 포근한 육즙이 간이 딱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데 요거를요 먹을 때 찢어 잡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워낙은 제가 집게가 2개 있으면 집게 2개를 쭉쭉 찢으면 요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니 닭가슴살 안에 이게 간이 다 배이는 참 신기하네요 이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네. 그럼 이제 퍼야 되겠죠? 그릇에다가. 네. 이렇게 오목한 그릇에다가 닭가슴살 이렇게 찢어놓은 거 이렇게 담으세요. 근데 고기를 시커 먹으면서도 내 몸에 덜 미안할 거예요. 그렇죠. 닭가슴살이. 네. 맞아요. 네, 이건 뭐 그리고 다이어트죠 바로. 여기 향이 좋은 양송이 버섯, 그다음에 빨간색 파프리카 또는 네. 피망을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매실청을 조금 넣었어요. 네. 아까 끓일 때 매실청을 넣으면 설탕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네. 뭐랄까요? 은은한 향이 나는 단맛이 나기 자연의 때문에 단맛.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잡수시기에 편하고 좋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 국물이 얼마나 일품인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럴 것 같아. 국물에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죠. 맛있을 것 같아요. 된장 장조림. 왜 갑자기 저기다가 통감자를 넣고 싶지? 통감자 넣어도 되는데요. 넣어도 돼요? 예, 통감자 넣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통감자를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네. 왜 안 넣었냐면 통감자를 넣게 되면 그게 전분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걸쭉해지는. 나중에 굉장히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조림을 만들어 놨어요. 네. 이렇게 장조림을 만들어 놨으면 제가 이 장조림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 건데 네. 제가 국밥 만든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네, 네. 국밥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뚝배기 하나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좀 바꿔서 저 뚝배기 음식은 정겨워요. 그리고 더 맛있어요. 뚝배기에 먹으면 계속 냄비보다. 끓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뚝배기를 네. 바꿔서 준비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할게요. 네. 이제 뭘 준비할 거냐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되게 지금 김장은 다 지금 해 놓으셨지만 김장 전에 했던 지렛김치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제가 굴맛김치도 알려드렸고 네, 네. 석박지도 알려드렸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약간 썰어주세요. 그리고 김치 국물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국물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요거는 한 2분의 1컵 정도? 2분의 1컵. 네, 요 정도만 네.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요 된장 장조림의 장조림 국물이에요. 국물. 네. 요것도 2분의 1컵 정도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국밥을 만들 건데 여기 들기름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놔뒀습니다. 네. 미리 갖다 네. 놓으셨구나. 자, 들기름을 일단 이렇게 둘러주세요. 뚝배기에.
들기름 들어가서 볶으면 또 고소하잖아요. 좀 훨씬 고소하죠. 네. 그리고 김치를 일단 볶아주면 좀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 썬 거 하고. 먼저 볶아주고. 그다음에 김치 국물하고. 네. 그다음에 요 된장하고 네. 같이 넣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 된장은 아까 장조림 국물인 거 아셨죠?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볶아주세요. 볶나요? 요거는요, 약간 불이 끓어오르면 이제 다른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요거는 우리 불조수가 좀 볶아주시면 역할 하나 네. 또 받았네요. 불조수. 역할을 또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거 장조림 요렇게 찢어놨었잖아요. 요거를 잘게 좀 찢어주세요. 아, 조금 더 쪽쪽 찢으면 네. 돼요. 왜냐하면 국밥 안에 숟가락 안에 요 그 닭가슴살 그 살집이랑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이랑 요런 게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송이 버섯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저러면 또 씹는 맛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밥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좀 네. 썰어주세요. 고소한 이 냄새가 벌써 올라오는데요. 저 많이 올라오죠. 네. 아, 오늘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이 향이 아까부터. 야, 정말 맛있겠네요. 아니, 그 굉장히 연하고 네. 치아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이거는 잘 드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어르신들도. 어르신들 단백질 오.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요거 딱이에요. 저는 이제 훈제 닭가슴살 말고 이거 해먹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네. 됐으면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으세요. 같이. 붓고 준비한 이게 장조림에 있는 국물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냥 물을 붓고 끓이세요. 그리고 네. 물을 얼마 정도 넣으면 될까요? 요거 뭐 한 2컵 정도 하는데 만약에 네. 우리 집에 식구가 많다 그러면 한 서너 컵 정도 부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부어주세요. 요걸 이제 끓일 거예요. 저 국밥 맛있겠다. 국밥의 맛은 밥을 넣고 뭉근하게 전분기가 퍼져야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끓일 때까지 주시고요.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 들어갈 밥하고 네. 그다음에 요거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 대파. 대파 썰어 넣은 거. 대파를 송송송송 썰어서 국밥 안에 집어넣으면 이 파의 단맛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끓고 있죠. 네네. 요 끓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밥을 좀 넣을게요. 네. 아무리 불조수가 좀 기능을 잘해도 네네. 뜨거운 거는 못 잡아요. 네. 이걸로 하셔야 잡았다가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불을 센 불로 하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끓어오르면 이거 지금 다 볶아 놓은 거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밥을 넣으세요. 진짜 국밥이네. 밥까지 네. 넣어서 같이. 이거를 넣고 이제 밥 얼마나 끓이면은 딱 적당한 국밥이 요거는요, 되는 거 될까요? 뚝배기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네. 뚝배기에 열기만 확 올라오면 밥알이 확 퍼져요. 퍼질 때까지. 워낙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한참 이렇게 퍼지게 해서 네, 네. 주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밥에서 나오는 맛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넣어주셔서 요거를 좀 끓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팁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닭가슴살 살집이잖아요. 네. 그걸 건져서. 네. 요거 건져서 요거 쪽쪽쪽 손으로 찢은 다음에 요거 기름에다 살짝 참기름이랑 들기름 네. 아니면 깨소금 같은 거 조금 넣고 버무려서 부추 좀 넣고요. 네. 같이 해서 잡수시면 요게 또 반찬이 하나가 탄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잡수셔도 좋습니다. 아, 근데 안 뜨겁나요? 뜨겁죠. 참는 거죠. 많이 이거 김이 나는데, 와. 많이 뜨거워요, 저도. 요리 연구가도 뜨겁죠. 아, 그럼요. 당연히 뜨겁죠. 참는 거죠. 제가 생방송 중에 뜨거워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 손 대단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뜨거운 것도 뭐 그러니까. 냄비나 뭐나 뭐 다 네. 집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한다? 부추 같은 거에 묻히는데 어. 참기름하고 깨소금 조금 넣고 묻혀서 잡수시면 네. 굉장히 별미예요. 네. 자, 이제 국밥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렇게 대파 대파를 썰은 조금 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충분하게 끓여주셔야 돼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게요, 이 된장 국물이요, 의외로 김치 국물과 어우르니까 훨씬 더 맛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대파도
국밥에 들어가는 것도 흰색 쪽을 좀 많이 쓰는 네,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록색 부분에 점액질이 많은 부분을 대파 썰어서 여기다가 넣잖아요. 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약간 씁쓸한 맛이 날 수가 있으니까 국밥도. 국밥에도 꼭 이렇게 하얀색 부분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네. 요거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우르르 많이 끓어야 좋은데 네. 생방송 중이라 제가 그렇게 많이 끓일 수는 없고요. 네. 요거 한번 제가 퍼드려 볼게요. 네. 근데 저 상태 그대로도 맛있겠어요. 네. 뚝배기에다가 그러면 올해 마지막 그 한술 뜰 때까지 계속 네. 뜨겁잖아요. 야, 이 추운 겨울에 일단 국밥은 진리죠. 네. 예전에 술 마실 땐 저기에 또 한 병이에요. 그럼 마지막 숟갈까지 마시고요. 네. 밥이 그래도 좀 퍼졌어요. 네, 많이 퍼졌어요. 네네. 저 푸실 때 요 앞에 있는 네. 거부터 먹어볼까요? 닭가슴살 장조림 장조림인데. 먼저 네. 맛을 한번 볼게요. 자, 드시고 바로 국밥 할게요. 오, 아, 고마워요. 네. 네, 장조림. 선생님 제목도 좀 있겠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맛이 이게 너무 어떠세요? 안하고 네. 이 안에 간이 제대로 잘 배 있어서 너무 좋다 네. 이거. 그거 처음 먹어봤어요 이런 거. 그래요. 와, 대부분 된장으로는 이렇게 장조림을 잘 안 해 잡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된장으로 이렇게 닭가슴살 장조림 만들어 잡수시면 이거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그러네요. 구수해서 네. 한 끼를 아주 든든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와, 그리고 여기 버섯이 진짜 맛있네요, 선생님. 양송이 향이 너무 좋아서. 그쵸? 그리고 그 버섯에도 간이 배어 있잖아요. 네. 와, 더 잡수세요. 아, 더 먹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많이 잡수세요. 국밥도 먹어봐야죠. 와 국밥 이거야. 버섯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와, 아 여기 김치 넣고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어? 김치에서 얼큰한 맛, 얼큰한 국밥. 네. 와, 우리나라가 김치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김치 국물이요. 이게 발효된 국물이기 때문에 된장하고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거기에 닭가슴살 살이 같이 결합이 되니까 정말 맛있죠. 이 계절에 뜨끈한 김치국밥 네. 한 그릇 생각났었는데 오늘 제대로. 네. 먹네. 그렇죠. 와, 그리고 여기 씹히는 닭가슴살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야들야들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양송이 버섯뿐만 아니라 만약에 되게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표고버섯 좀 말려놓은 게 있다 하시면 그거 좀 약간 불려서 같이 쓰셔도 아주 좋은 맛을 내니까요. 다양하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보시는 분들 보니까 이거 다이어트 닭가슴살 맛 때문에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거면은 뭐 겨울 다이어트 그냥 책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밥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들어가서 닭 잡내 같은 거 날 수 있거든요. 네. 전혀 안 뜨거우니까. 나죠. 네. 전혀 안 나고 너무 깔끔하고 얼큰해요. 국밥 너무 좋다. 네. 저희 레시피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두고 먹는 장조림 특집 4탄. 오늘의 메뉴는 닭가슴살 된장 장조림과 닭가슴살 장조림 국밥입니다. 먼저 닭가슴살을 흰 피막을 떼어내고 씻어서 4등분 해주세요. 양송이 버섯은 갓 부분을 젖은 종이 타월로 닦아내고 2등분합니다. 청양고추는 4등분하고 붉은 피망과 양파는 사방 3cm 크기로 썰어줍니다. 닭가슴살은 맛술, 다진 마늘, 간장으로 밑간해서 20분 정도 재웁니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고 매실청을 넣어 끓이면 양파와 닭가슴살을 넣고 20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양송이 버섯, 청양고추, 붉은 피망을 넣고 약불에서 20분 조리듯 끓여주면 닭가슴살 된장 장조림 완성입니다. 이제 닭가슴살 장조림 국밥도 만들어 볼까요? 배추김치는 가로 1cm 폭으로 채 썰어 반을 가르고요. 뚝배기에 배추김치와 김치 국물을 넣고 들기름을 넣어 볶습니다. 이제 닭가슴살과 양송이 건지를 썰어 넣고 장조림 국물과 생수를 부어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으면 밥을 넣고 끓이다가 대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닭가슴살 장조림 국밥도 완성됩니다. 추운 겨울 먹기 좋은 닭가슴살 된장 장조림과 닭가슴살 장조림 국밥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닭가슴살 된장 장조림, 닭가슴살 장조림 국밥. 기가
막 이 계절에 딱이에요. 아, 이만한 거 없습니다. 네. 강추입니다, 강추. 네, 진짜 맛있네요. 다음 주도 기대돼요. 다음 주는요, 네. 푸릇푸릇한 제가 식재료 갖고 올라 그러는데요. 네. 남해 가니까 지금요, 아주 시금치가 완전 한철입니다. 시금치 가지고 시금치 불고기, 시금치 달걀 죽,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해에는 시금치. 아까 또 키위도 남해 쪽 아니었어요? 오, 네. 아, 여기가 또 농작물의 또 보고네. 자,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점심에 뜨끈하게 국밥 그릇 드시고 그 날씨가 뭐 아주 춥진 않으니까 네. 산책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요. 오늘도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네. 하니까요.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온화해진 이 날씨를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